자, 경제 연애를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접하셨을 내용인데 일본의 엔화가 기록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는 한때 100엔당 80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좀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록적인 엔저 현상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일단 지금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8년 만에 일시적이지만은 뭐 100엔당 우리 돈으로 한 897원까지 이제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랬었죠. 그 정도로 이제 엔화가 이제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예. 달러 가치를 봐도 사실 엔화 약세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좀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배경이 일어났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본의 중앙은행의 어떤 금융 통화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각국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연준도 이번에 이제 동결을 했지만은 앞으로 2번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냈고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긴축적인 영향을 시그널을 주고 왔는데 예. 근데 일본의 중앙은행만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엔화의 약세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화의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에 보면 이제 볼 수가 있듯이 예. 실제로 이제 환율을 좀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뭐 엔화 약세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어제 일시적으로나 이제는 800원대에 떨어진 상태고 지금 이제 900원 초반까지 이제 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또 여행 가기 또 좋아지는 맞아요. 환경이 됐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엔화 약세가 그렇게 이제 차트에 보듯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좀 아이러닉하죠. 그러니까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뭐 물가보다는 성장이다 이런 포인트를 지금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 동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죠. 이것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0%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엔화 약세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단은 엔화를 빌립니다. 투자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이런 현상들이 이자를 별로 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싼 이제 엔화를 빌려서 말하자면 고금리 쪽을 사는 거죠, 통화를. 이러면서 이제 금리 수익차를 남기는 방법인데 그렇게도 하는군요. 이런 방법이 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그다음에 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굴려본 이제 투기꾼들이 이런 형식으로 이제는 통화량을 굴리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더 가파르게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과연 시장에 나서겠느냐 이게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과연 시장 개입을 하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98년도 6월에 이제 한번 시장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땠어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달러를 매도하면서 엔화를 샀죠.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 한번 했다가 최근에 했던 게 24년 만에 이제 22년 22년 9월 달에 이제 단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는 시장에 들어간다 만다 하다가 실제 개입을 했거든요. 예. 일본 중앙은행이 단기적 효과를 좀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 효과를 거뒀다 그러면 지금 엔화 약세가 안 일어나야 되겠죠. 있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엔화 약세인 걸 보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효과였고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뭐 엔화 가치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역시나 미국이 도와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22년 9월이면은 한창 지금 긴축을 막 단행할 때고 미국도 그러면서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는 금리를 높이는 상태다 보니까 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효과가 없거든요.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 가치가 이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엔저 현상이 강해지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겠고 네. 또 실제로 전통적으로 좀 엔저 현상이 심해질수록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 이게 좀 약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같은 엔저 여파가 우리 수출에 미치게 될 영향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석유 제품, 전기, 전자 제품,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이런 섹터가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과. 이런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잃어갈 수 있다라기가 이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엔저 현상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엔화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가격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제는 솔직히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더 많은 가격을 받으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 뭐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은 돈을 주고라도 더 많이 갖고 쓰는 당연히 일본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에서 우리가 좀 잃어갈 수 있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엔화 약세잖아요. 이제 엔저 현상인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이제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을 같이 미국과 동행하다 보니까 워낙 강세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더 수출 경쟁력에서 또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행 수지 적자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같은 돈을 주고 이제 일본 여행을 가도요 더 많이 먹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행이 괜찮아지는 거죠. 요즘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네, 많이 갑니다. 실제 통계를 봤더니 한 그 여행사 통계입니다. 12일에서 18일 동안 일본 여행 예약률이 전주 대비해서 29%나 올랐어요. 와, 거의 30% 가까이 예, 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아마 커질 겁니다. 저도 지금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놨는데 일본으로 갈까? 이런 생각. 큰 차이도 안 나고. 네, 일본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주도 여행을 선택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약간 이렇게 유혹이 될 정도로 사실 뭐 일본 여행에 대한 이제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되고 그러니까요. 실제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엔당 우리 돈도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엔당 보면 900원이니까 당연히 이제는 일본 여행에 대한 메리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항공권입니다. 저가행공사 LCC 같은 경우에는 저가행공사 보면 10만 원대 후반대도 나왔어요 지금. 그럼 제주도하고 크게 다를 게 없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수 있겠네요. 자연스럽게 일본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개월 연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서비스 수지, 그러니까 여행 수지가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는 엔저 현상에 대한 효과를 톡톡하게 이제 보고 있다. 보고 있군요. 예, 네. 보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한테는 좀 불리하죠. 지금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가 경상 수지에 안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서비스 수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수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또 쓰시고 카드도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 여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나라 이제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에게 또 계속적으로 불리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또 반대의 목소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과거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경합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무역협회에서 이 경합도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0.475, 그다음에 2015년 할 때는 0.487 이렇게 되는데 일단 1로 갈수록 경합도가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2015년 기점으로 해서 빠져요. 이게 2021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0.458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15년도 기점으로 해서 경합도가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제품들, 부딪히는 제품들이 경합하는 제품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는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도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 뭐 이제는 뭐 제품의 어떤 섹터보다는 그 제품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술력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예.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엔저 현상, 뭐 엔화 약세가 되더라도 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봅니다. 일단 뭐 그 엔화가 좀 올라가게 되려면 네. 그 부양을 좀 해야 될 텐데 네.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뭐 그런 상황이 그렇죠. 바로 오진 않을 테니까 네.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 같고요. 자, 그리고 전세금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향후 1년 동안 전국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가 자그마치 300조 원 규모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세값이 2년 전에 비해서 최근 뭐 뉴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큰 폭을 하락했기 때문에 역전세나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주인분들이 뭐 이제 이걸 역전세 때문에 그 보증금 돌려주려고 받는 빚도 많다고 그 대출도 많다고 네,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현 상황이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진단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한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요,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요거를 이제 총액을 계산해 본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이 전세 계약에 대한 총액을 이제 계산해 봤더니 이게 한 302조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 2년 안에 돌아오는 이 전세에 대한 총액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전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이 한 149조 원 정도가 되고요. 내년 상반기 만료되는 게 15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금액이 여기에 이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유형별로 좀 봤습니다. 유형별로 봤더니 아파트가 228조 원 정도가 돼요. 전체 7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세금 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한 75%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전세 사기 대부분이 비아파트에서 일어나죠. 아파트 외에서. 아닌 쪽에서. 예, 빌라 그러니까 뭐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빌라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서 사실 일어나거든요. 하지만은 안심하기엔 좀 이릅니다. 뭐 그런 구조가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비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면 한 25%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여기가 금액이 작지 않냐, 뭐 사고 나도 그 영향력 크지 않겠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의 전세 사기는 이런 빌라 쪽에서 일어나지만은 반환금 보증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파트도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제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갭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걸 못 메꿔주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 사기는 비아파트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반환보증금 사고는 아파트 쪽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맞아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시도별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이 1년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금 보증을 본다 그러면 서울이 한 118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요거 본다 그러면 요 정도 가장 많은데 지금 보면 뭐 서울, 경기도, 인천 순으로 나눠져야 전세 보증금 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네. 근데 수도권에서만 이게 한 77%가 물려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쪽이 유일하게 10조 원이 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볼 만하고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시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보증금이 많이 묶여 있는 곳이 아마 예상이 되는 게 당연히 전세금이 비싼 강남구. 이건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강남구가 비싸니까 총액으로 본다면 여기가 돈이 많이 묶여 있겠구나. 근데 그렇죠. 2위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라는 의미는 사실 이게 약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게 빌라 쪽이 좀 많거든요. 강서구는. 아, 강서 쪽에 이제 아파트 쪽 말고도 빌라 쪽이 많이 있군요. 예, 전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은 대량으로 이건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거든요. 실제 본다 그러면 강남구가 13조 정도가 전세 계약 총액이 있고요. 지금 1년 동안 본다 그러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2위예요. 7조 4천억 원 정도가 여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서구가 이런 뭐 전세 사기가 또 한 번 터진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지역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우려스럽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자꾸 우려스럽냐고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금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우기가 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2년 전에 대비해서 13%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대인들이 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메꿔주냐? 제가 봤을 때 여력이 없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사기의 의도가 아니어도 맞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버렸고 그거를 지금 큰 금액을 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차액 좀 반환하기 위해서 네. 대출 규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 규제도 완화한다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거예요. 임대인들이 반환을 해줘야 사실 이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이제 소화가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임대인들이 그때 고점 대비해서 한 13% 거의 뭐 비싼 데는 20%까지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갭만큼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차액을 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분쟁이 생기겠죠. 그게 또 사건 사고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뭐냐면은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여기서 이제는 제외하겠다. 이 전세 자금 대출. 왜냐하면 반환 목적 대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서 예외 사항을 좀 두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빌리면 또 이자를 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연쇄 반응이에요 보니까. 한마디로 임대인들한테 빌려서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아파트 가격이 사실 조금 더 하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그러지만 아직은 다 안 빠졌다 보시는 거죠. 아직 안 빠졌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DSR 규제에서 예외시켜주면은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또 대출 받아서 이걸 메꿔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DSR 규제에서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파는 거군요. 그렇죠. 아, 싸게 매물이 나올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집값이. 그런데 이제 정부가 우려하는 건 갑자기 많이 빠질까 봐. 맞아요. 그러니까 경착륙할까 봐 우려스러워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
가계부채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사실 집값이 좀 더 빠지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고통이 있더라도 그렇죠. 이거는 좀 해야 된다. 맞을 메워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임대인들의 잘못 투자한 걸 저도 임대인이지만은 임대인들이 잘못 투자한 거를 그거를 세금을 써서 아니면 DSR 규제도 완화시켜줘서 이거를 좀 메꿔준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거는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이다. 예. 잘못 생각한 임대인들은 전 책임이라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일기 여기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